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바로 그 6월의 1일이 돌아왔습니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6월 1일 목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영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간소화제 노영이가 김필성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님과 함께 이런 인간소화제를 나눠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한동희 기자와 함께 뉴스픽 코너 준비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어서 이슈 삼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하는 도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남겨주시면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또 밤새 들어온 소식들과 연결 지어서 저희들이 가급적 제일 빠른 소식을 전해드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기다리시면 우리 잠시 기다리시면 한동희 기자하고 만날 텐데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잠시만 조금 이따가 만나요.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정성하여 선정해 드리는 그런 뉴스들이죠.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 드리는 거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한동인 뉴토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기자가 뉴토 온 지가 얼마나 됐죠? 여기서 일한 지 한 4년 좀 넘었습니다. 4년? 네. 되게 4년밖에 안 됐어요? 네, 뭐 기자 생활한 건 좀 더 됐는데 뉴스토마토에서 일한 전 4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엄청 터줏대감 같은 느낌이. 아니 그냥 오래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회장님 아들 아니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정말 우리 어제도 물론 얘기했습니다만 네. 깜짝 놀랐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행안부의 얘기를 듣고 서울시가 뭐 지난 문자를 보낸 거다라고 하면서 빨리 대피해라 노약자 비상시로 대피해라. 근데 어디로 가라는 얘기는 없었었고. 네. 이 좀 설명 좀 해줄까요? 어제 상황을 다시 조금 보면은 어제 오전에 서울시에서 6시 41분에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6시 32분부터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가 발령됐다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그 22분 뒤인 7시 3분에 행정안전부에서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 공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라고 재난 문자를 발송을 했고 7시 25분이 돼서 서울시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다. 서울 전 지역에 경계 경보 해제가 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6시 41분에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라고 알려줬어요. 막 이상한 사이렌스와 함께. 그리고 난 다음에 22분이 지난 7시 33분이죠. 7시 3분. 7시 3분엔 행안부가 6시 41분에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 경보는 오발령입니다.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얼마 안 된 7시 25분에 서울시는 오발령이 아니라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위급한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던 것이다. 이제 서울시 전 지역의 경계 경보는 해제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발이든 뭐든 간에 왔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왔다고 말한 것 자체가 오발이라는 겁니까? 뭐니까 정확하게? 이게 상황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일단 백령도 부근에서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북한에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를 했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있었는데 이게 서울시에 적용이 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 통제소가 6시 30분, 새벽 6시 30분에 각 지역 민방위 통제소에 이렇게 이제 음성지령 방송을 발신을 했는데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의 실제 경계경보 발령, 정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 이렇게 음성 지령 방송을 발신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미수신 지역이라는 것이 백령도를 표현한 행안부에서는 백령도를 표현한 것인데 서울에서는 미수신 지역이 다른 타 지역으로 착각을 하고 이런 재난 문자를 보낸 겁니다. 아니 근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그런 문자 내용 전혀 보내지 않았고 발령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 않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더 혼란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은 오전 6시 30분에 오키나와 지역에 발령된 일본 재난 문자 제2 얼럿을 보냈는데 여기 문자를 보면은 미사일 발사,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경보 원인과 대피 방법, 대상 지역까지 통보를 했었기 때문에 서울과 좀 차별화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안부 만든 게 이런 거 빨리빨리 잘하겠다고 만든 거였는데 행안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태원 참사에 벌어지고 이태원 참사 누구 책임이냐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다가 또 서울시에 이렇게 오발령 내는 일이 벌어지고 이러고 있는 거군요. 네, 그 어제도 나온 모습을 보면은 어제 새벽에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네이버 이제 포털도 제대로 접속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시민들이 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서로 이제 서로의 탓을 매길 뿐 이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비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계 경보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 네. 서울시가 6시 32분에 최초 발생했던 이 재난 문자는 발령 이유와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더라. 그쵸, 그냥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만 하면서 어디 좀 비켜라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날 일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같은 날 오전 6시 30분에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 발령된 일본 재난 문자에는 미사일 발사,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십시오. 그러니까 경보 원인과 대피 방법, 대상 지역을 다 적어가지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을 좀 덜하겠지 아무래도. 근데 서울시가 발송한 재난 문자에는 제목이 전시 경보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외국인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좀 연출되더라. 네, 그래서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영어로 이제 사용 설정을 한 이용자들에게 발송이 된 건데 외국인들이 좀 공포감에 떨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체험 행사 같은 게 있었는데 정상 부부들 다수가 이제 재난 문자를 받고 놀라서 불참을 통보해 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횡단보도가 하는데 횡단보도 위치를 조금 안으로 바꾸면서 뭔가 좀 새로 해보려고 그러나 봐요. 구청장이 바뀌면서. 거기에 횡단보도 앞에 보면은 횡단보도 이 파란색 불이 몇 시에 끝납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10초, 20초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서 건너간가 말 건가를 기다리다가 이제 건너가는 건데 거기 밑에 보면 무슨 숫자 같은 게 맨날 바뀌는 게 나와요. 뭐 46, 36, 10, 뭐 어쩌다 여기다가 사람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거죠. 이 숫자가 도대체 뭘까? 아무도 몰라요. 나는 그게 바로 어제 우리 행안부 혹은 서울시에서 보낸 그 발령 문자랑 똑같다고 본다는 거예요. 대피하라 그러는데 어디를 대피를 하는지 왜 하는지 뭐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건지 나오지도 않고 그냥 야 큰일 났어 나가 이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이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거기 때문에 중한 죄를 좀 물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잉 대응일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금 혼선을 준 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경위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민방위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이 없어서 이런 게 벌어진다고요? 우리나라가 민방위 한 게 한 몇십 년 되는데 뭐 그거 한 번 안 했다고 이럴 수가 있나요? 한 기자님은 민방위죠? 네, 저는 민방위 훈련 몇 받고 번째 있습니다. 한 거요? 지금 3년 차입니다, 민방위. 아직 어리네. 해보니까 어때요? 근데 지금 민방위도 제가 뭐 코로나 기간 때문에 직접 참여는 못하고 계속 온라인으로 강의만 듣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오히려 코로나한테 고맙네. 뭐 고맙다기보다 뭐 저 안전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경찰이 나 이건 정말 좀 충격이었습니다. 고공농성하던 노조원의 머리를 1분간 내리쳤다.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고공농성을 하던 이제 한국노총의 김준영 금속연원 사무처장이 진압작전에 나선 경찰이 집단으로 휘두른 공봉의 머리를 맞아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노조는 일단 과잉 진압이라고 현재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경찰에서는 1m 플라스틱 진압봉으로 1분여간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준영이라고 하는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고공농성을 했어요. 네. 이제 보통은 농성하라 그러고 밑에서 내려오라 그러고 이제 이런 평화로운 방법을 쓰긴 하지만 이번에는
진압을 하기로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집단으로 곤봉을 휘둘러가지고 그 김준영이 머리를 딱 맞았어요. 병원에 이송이 됐고 경찰 입장에서는 뭐 격렬한 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말 하긴 하는데 노조는 이거 명백하게 과잉 진압이다. 이게 한국 노총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경찰의 일단 설명 자료를 조금 보면은 일단 김 처장이 정글도와 새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을 했기 때문에 진압봉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6차선 도로 통행을 막았고 업무방해 집시법까지 위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조에서는 지금 경찰들이 이제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김 처장이 정글도를 들지 않았고 사다리차 접근을 막기 위해서 쇠파이프를 휘둘렀을 뿐 경찰을 때리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거기에 계셨군요. 그 피해자가 본인이 때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 사건 나기 전 하루 전날에 이제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요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게 생수병 물을 뿌렸다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가 됐는데 경찰이 김 위원장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뒷목을 무릎으로 누른 상태에서 양손에 수갑을 채워서 노조원들의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그냥 괜히 땡깡 부리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지난해 왜 4월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코 하청업체인 포운 노동자들이 구성한 건데 지난해 4월부터 임금 교섭 그리고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면서 천막 농성을 벼르고다가 어제 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요구가 불법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황 자체는 일단 뭐 광복 6차선 도로에 고공농성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좋게 하면 되는 거지 왜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어쨌든 경찰은 김 처장이 정글도 길이 42cm의 정글도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저항을 했기 때문에 진압봉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노조에서는 반대로 경찰이 불필요한 권력을 폭력으로 맞서서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이쪽 김 처장은 정글도 당시 들지 않았다. 사다리차 접근을 막기 위해서 쇠파이프를 휘둘렀을 뿐이다. 경찰 때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경찰은 노동자들을 때렸군요. 노동자 아니에요? 기자도? 네 맞습니다. 모두가 다 노동자죠. 기자들은 농성 어떻게 해요? 제가 농성을 해본 적은 없어서 이렇게 패기가 없어요. 곧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또 현안이 있군요. 뉴스타트에. 근데 농성하는 기자들 많잖아요. 네. 다른 기자들도 많이 하던데 다른 네, 뭐 MBC 같은 경우도 MBC 압수수색이 있었던 당시에 이제 뭐 팻말 만들어서 이제 검찰 압수수색 대응하고 이랬는데 뭐 뉴스토마토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노총이 3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 분신 사망한 건설 노조 간부 양혜동 씨의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가 경찰에 의해서 강제 철거당하는 일을 어제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체포가 됐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서울시 요청에 따라서 철거를 시도하니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충돌이 벌어진 것인데요. 철거를 방해하고 경찰 간을 폭행한 4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법 체포했고요. 민노총에 따르면 조합원 4명이 부상했고 이 가운데 3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980년대에 이 경찰 전경과 시민 간에 엄청난 무력 충돌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네,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슈 3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뒤에 강요 토시에서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 시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여러분. 매주 목요일에는요, 세병의 변호사와 함께 톡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모십니다.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상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슈 삼합 코너 속의 코너 좀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분석을 받아보긴 받아봐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자, 한 주간의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장면이나 발언들을 꼽아달라. 이게 바로 저희 요청인데요. 먼저 김필성 변호사 어떤 걸 꼽아주실까요? 뜨겁게 달궜다기보단 달구는 게 워낙 많아서요. 제가 계속 이거 이제 물어보시면 제 기억에 남았던 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 일주일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어제 있었던 오발령인지 아닌지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남았던 얘기입니다. 재난과 관련돼서는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말은 맞아요? 이 말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지난 무슨 이태원 참사나 이런 것들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생각하면은 과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나 싶기도 하지만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양측의 소년이 수천 년간 오해받고 있었구나. 수천 년간 그렇게 참 온갖 오해를 받았는데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을 했으면 이렇게 칭송을 받았을 텐데. 그래서 양측의 소년 생각이 났고요. 네. 생각이 났고 이제 아시겠지만 양측의 소년 스토리가 반복되잖아요. 반복돼서 결국은 그 양측의 소년이 외치는 내용이 전부 사람들이 무시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작 아시겠지만 적어도 언론에 공개된 내용만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작 어제 있었던 NSC에는 대통령께서 참석도 안 했대요. 참석 안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나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같은 상황을 계속 반복할 생각인 것 같다. 양측의 소년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사이렌 스토리와 더불어 양측의 소년이 되어가는 서울시와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전해주신 거죠? 예, 양측의 소년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정확히 말하면. 양측의 소년이 누구예요? 정확히 말해봐요. 아니 이소부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세부가 나오는 그 양측의 소년이 누구냐고요? 네. 양측이가 있고 양측의 소년이 있어요, 여러분. 네. 구분해야 돼요. 양측의 소년을 하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양측이가 있고 양측이를 하는 소년이 있어요. 양측이라는 소년이 안 됐다. 오랫동안 오해받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네. 소년사님?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양을 치던 사람이 소년 아니었어? 그러니까 영어 씨는 사람 소년인데 네. 거기서 여성과 남성과 어떻게 구분하는지 내가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한 주간의 그 이슈는 오발 사고, 오보 사고, 오발은 아니라고 주장되는 사고,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시 변호사님은? 아니 저도 이 장면이 제일 어제 새벽에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에 그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그 아침에 하러 가는 중에 운전 중에 삑 하고 울리는 거예요. 6시 반쯤에. 그러더니 또 한참 도착할 무렵 되니까 오발령이라고 또 울리고 그 다음에 또 오발령 아니라 경계를 해제한다 이렇게 울리고 이게 뭐냐면 전 국민 적어도 서울시 1,000만, 경기도 일부 남양주 지역까지는 또 갔다 그래요. 그 행안부하고 서울시가 개인 톡하라고 왜 전 국민을 상대로 거기서 신경전을 벌이냐고 내 책임 아니라고 전 국민을 단체 톡방에다가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럴 때 있으라고 있는 게 NSC예요. 지방자치단체와 각 군과 그 각 행정부처가 혼란스러운 대응하지 말라고 NSC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NSC는 9시에 첫 회의를 했다고 해요. 물론 상황 점검을 쭉 해왔겠죠. 상황 점검을 개판으로 한 거지. 저는 대통령이 NSC 회의를 매번 소집하고 매번 참석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맨날 참석 안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뭐라 했어. 야, 북한이 탄 쐈는데 왜 NSC 소집 안 하냐.
근데 적어도 어제 같은 사태가 있었으면은요, 대통령이 나서서 죄송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설명을 해줘야지 예, 우리한테. 대한민국의 안보는 튼튼합니다. 오늘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혼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책임있게 얘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나와가지고서는 말단 직원이 그렇게 했대. 이거를 말단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솔직히.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난 더 웃겼던 건 뭐냐면 그 과한 게 더 낫다. 후쿠시마에 좀 과하게 하시라고요. 12구 때 과하게 하시고요. 과하게 하셨어야 하고요. 지금도 그 말을 꼭 저는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000만 서울 시민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뭐 그렇게 과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서 1000만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이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저는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말 중에 저는 더 웃겼던 건 그거였어요. 왜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오발령이냐 아니냐. 이제 그 오세이돈에서 오발령으로 별명이 바뀔 판이에요. 본인이 오발령 이렇게 했으니까 밈으로 짤로 이게 많이 돌아다닐 네, 겁니다. 맞아요. 어제 돌아다녔어요.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호들갑스러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냐. 북쪽이 이전에는 발사체를 동해로 쏘다가 이번에는 남쪽으로 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뭘 남쪽으로 쏴요.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썼던 거야 원래 하던 대로. 아니 그 누리호인가? 로켓 남쪽으로 쐈다고 표현하나요? 하늘을 원래 써야 되는 거. 그렇죠. 거기 똑같이 하늘로 쏜 거예요. 공중으로 쏜 거야. 근데 이게 그 떨어져 호들갑의 떨어져. 근거를 여기 물리과 나오신 분 계시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지구가 자전하니까 당연히 남쪽이나 서쪽으로 가겠지. 그리고 이게 벌써 위성 3차 발사인가 4차 발사인가 그래요. 매번 똑같은 코스를 쏴요.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호들갑 떨었어? 말도 안 되는 병명을 갖다 끌어다 붙이는 겁니다.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TBS를 그따위로 만들고. 우선 물리학도로서 지금 북한에서 넘어온 로켓, 뭐 네. 발사체 정확히 뭡니까? 인공위성 발사체를 쏘겠다고 저기 북한이 미리 우리한테 통보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인공위성 발사체인 예, 거예요. 예. 자, 그럼 인공위성 발사체를 자기네가 어디를 조준을 해서 저기를 딱 갖다 탁 하면서 쏠 수 있습니까? 인공위성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적이 기본적으로 대기권 대지점이 아니잖아요.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떨어지는 이제 파편이라고 해야죠. 쓰고 난 로켓이 어디에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 저기 북한이 어느 정도에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통보했어요. 일본하고 그 세계 해사기구 그쪽에 다 통보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북한은 어쨌든 쏘려고 했던 거잖아요. 위로 올리는 걸 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그게 그런 식으로 쏘아왔던 걸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당연히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었고 재수가 없으면 파편 같은 건 어디 좀 떨어지겠다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던 건데. 파편도 어디에 떨어진다는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는 정도인데 네. 어저께와 같은 그런 종류의 오발령이든 뭐든 거는 네. 기존에 북한에서 이런 걸 한 번도 안 써봤다는 거는 아닐 텐데 왜 어제 갑자기 그 난리를 치면서 우리 국민들을 다 불안에 떨게 만들게 한 거예요? 차이가 뭐야? 이전 것하고 지금하고? 그 여러 음모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냥 일단 팩트 있는 그대로만 하면 예, 이제 팩트대로만 얘기를 하면 음모론이 재밌죠. 그냥 팩트를 얘기를 하면 뭐 지금 발령 주체나 이런 얘기를 나가서는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행안부 관련 부처들끼리의 정보 협조나 아니면 이런 유기적 관계가 전혀 안 됐던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뿌릴 만한 내용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난 그게 아니었다고 본다는 거죠, 내 말은. 그런데 자, 그거를 드디어 나옵니다. 그거를 자기네끼리 핑퐁 치면서 네. 이제 그 약간 무식한 사람들이 이거 그건가 봐. 아니라니까 옛날 거하고 비교해보라니까 이러다가 서로 몰라 내가 보기에는 무서운데 막 말을 내가 먼저 질러야 돼. 왜 우리가 먼저 이 선전해서 뭔가를 내야 되니까. 그래 한번 질러 이렇게 했다가 완전 망가지고 망한 거 창피스럽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뭐 수준 높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그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예, 뭐 맞아. 사실 정보나 이런 게 다 주어진 상태니까 뭐 저기 이게 뭐야 뭐 이게 이런 식으로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뭐 상황 분석이나 종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진행이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 NSC 저기 열렸다라는 기사를 제가 어제 봤던 거 좀 다시 찾아봤더니 MBC에서 9시 20분에 방송된 걸 제가 나온 걸 봤는데 대통령이 안 계십니다. 왜요? 그 참석 안 했어요? 제가 왜 안 참석했어요? 제가 이제 제가 이걸 딱 보고 처음 느꼈던 게 대통령 휴대폰에 안 울렸나? 울렸지. 아니 울렸는데 못 일어났을 수는 있지만 울리기는 했죠. 이거는. 그 시간이 그분이 한창 단잠을 주무실 타임이긴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를 울렸는데 경보가 울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좀 약간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심각하지 않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어떤 종류의 중요한 회의나 현안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올까봐 우리가 그걸 쉬쉬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NSC 열렸는데 참석했다는 게 기본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또 그동안의 행동 패턴을 똑같이 보여주니 야 이거 문제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단 울렸는지 안 울렸는지도 의문이고 안 울렸는데 안 갔으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 사실 좀 중요한 왜 안 문제. 울려? 우리한테 다 들어왔는데. 아니 그리고 그 보도에서 울렸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NSC는 조태용 실장이 주관을 할지 대통령이 참석할지 모른다라는 게 첫 보도였고 참석할 수도 있다. 근데 참석 안 한다고 하니까 NSC 참석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어디서 보고를 받았을까? 이 말도 좀 몰라, 궁금했어요. 몰라. NSC가 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겠죠. 비서실장이 보고를 했거나 조태영 안보실장이나 한라인인 뭐 김태호 1차장이 보고를 했거나 어쨌든 공식 라인으로는 조태영 안보실장이 보고를 하는 게 맞죠. 공식적인 보고 체계에 따르면. 근데 그 작년 여름에 신림동에서 그 돌아가셨을 때 수해 났을 때 그때도 그 보고는 계속 아크로비스타에서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으신 장소가 어딘지도 좀 궁금했고요. 저는. 관저겠죠. 뭘 자꾸 뭐. 아니, 근데 9시 20분에도 관제에 계셨어요.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서울시까지 이 뭔가 이제 일본에서 했던 아베 때부터 했던 거잖아요. 뭐 쏘면 그냥 뭐 J 얼러트라고 해가지고 어제 뭐 언론에서 J 얼러트와 한국의 어제 경보가 뭐가 차이가 있었나 이런 거 비교 분석 기사도 나오고 하던데 그런 어떤 안보 장사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걸 이제 아베가 해서 톡톡히 봤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뭐만 쏘면 그냥 일본에서 J 얼러트라는 걸 울리고 그래서 이번에 민방위 훈련도 얼마 전에 했잖아요. 7년 만인가? 뭐 얼마 만에 민방위 훈련도 했잖아요. 7년 아니고 저기 3년을 말 겁니다. 3년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거라서. 어쨌든 간에 몇 년 만에 하여튼 민방위 훈련도 7년이라는 하고. 얘기 나왔었어요. 예. 그 민방위 훈련 얼마 전에 했는데 이따위로 경계경보를 울려도 되나 싶은데 그래서 그게 뭐 서울시 행안부 뭐 등등등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면 그래서 안보 장사 하려고 국민들한테 그랬던 거 아니냐. 근데 원하던 그림이 나오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음모론도 있는데 네. 글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 오발영 시장님의 이 돋보이고 싶은 욕심이 우리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서울시만큼은 대응을 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오버 이런 게 아니었을까? 오발영의 오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제 음모론 제가 이제 말한 그 음모론인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도 좀 어려운 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앉아서 안보 이런 걸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가는 게 목적이면 하자마자 사실 대통령이 벙커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상적인 출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안 나타나. NSC는 계속 그 조태용 실장이 주재하는 그림만 내보내면서 어디선가 보고를 받고 있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전화를 10시에 사회보장 전략회의라고 공개 행사를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이것도 사실은 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많지만 저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는 나오더라고요. 뭐 국민 안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집회 어제 오후 4시에 있었던 집회 노조 때려잡기 관련된 것을 암시하는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냐 어쩌고 저쩌고 로앤오더 법과 질서를 잡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나서 본 회의 때 사회보장 전략회의였잖아요. 사회복지를 시장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제 하이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 학자 중에 사회복지 공부하시는 분들 또 사회학과 나오신 분들 다 아시는 분 에스핑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쭉 분석을 해요. 에스핑 앤더슨은 사회복지의 핵심 기준, 어디가 복지국가냐 이 기준으로 하나를 딱 제시를 합니다. 소위 디커머디피케이션이라고 해서 탈상품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기본적인 삶을 구성하는 이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교육, 의료, 주택, 그 다음에 육아, 출산 이런 서비스들을 돈 주고 사느냐, 국가 사회가 보장하느냐 이게 복지국가의 기준이다. 그 정도가 높을수록 복지국가고 그 정도가 낮을수록. 근데 대통령이 사회보장 전략회의라는 데 나와서 사회복지 시장화해야 됩니다. 경쟁체제 도입해야 됩니다. 이 얘기 뭐예요? 복지국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제 갑자기 복지 얘기가 그냥 이것저것 많이 나오던데 정말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NSC 출석 안 하고 사회보장 전략회의에 가서 그런 소리를 하셨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노총 집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민노총 측에서 고 양희동 씨 분향소를 설치하고 이를 경찰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대체로 큰 사고는 없이 그냥 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던데 문제는 이것을 보도하는 보도사의 태도였습니다. 언론사의 태도. 어떤 언론사가 이걸 보고서 봐라 윤석열의 뚝심이 이렇게 이번 민노총 도시 집회에서 통한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집회한답시고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 윤석열처럼 민노총 때리기를 뚝심 있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윤석열의 노조 때리기가 있으니 결국 어제와 같은 평화로운 상황을 만들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김필성 판사님 인정하세요? 당연히 인정 안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화면에 보면 사진이 나와요. 참 내원. 아유 정말 나는 너무 한심스러워가지고요. 그 기자들도 우리나라 기자들 중에 생계형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제 새로 바뀐 정권에 적응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일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저렇게까지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한상진 대변인이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이 어제 아침에 시선집중 출연을 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이 이렇게 보도할 거다. 예, 언론이 이렇게 보도할 거다. 윤석열과 윤희근 청장의 뚝심 있는 대응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도할 거다. 근데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어제 또 장윤선 기자가 그 방송에서는 얘기를 다 못했는데 민주노총하고 경찰 양쪽을 다 취재를 했어요. 양쪽 다 오늘 큰 사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조심하는 거예요. 현장 경찰들도 부딪히기 싫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군대 온 전투경찰 그 20대 청년들 뒤에서 몰아가지고 군복무하러 온 사람들 몰아가지고 강하게 부딪히게 할 수 있었어요. 네. 지금 전투경찰 없거든요. 그러면 직업 경찰들이 가서 생계형 경찰들이 말을 하자면 가서 이 조합원들이랑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다만 위에서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그 광양 순천 맞죠? 순천 광양이죠, 광양. 제철소에서 포스코 광양 제철소에서 그런 곤봉 휘둘리는 일들이 오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일 뿐이지 양쪽 다 엄청 조심했어요, 어제. 그래서 벌어진 일이 그래서 평화롭게 끝난 거고 평화롭지 않은 집회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2016년 우리 촛불부터 시작해서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평화로웠어요. 진짜. 그 K 집회 한류예요, 한류. 우리가 전 세계가 놀랐잖아요. 팔아도 어떻게 돼, 그거. 그 집회. 1000만이 모였는데 사건 사고 하나 없냐? 자, 프랑스 같은데 연금 시위할 때요. 뭐부터 합니까? 일단 맥도날드 같은데 때려 부시고 시작합니다.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정말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보여주는 정말 좋은 케이스였는데 갑자기 우리를 또 배관시하고 적대시하고 우리를 나쁜 사람 취급하면서 니네는 때려잡아야만 말 듣는 애 이런 프레임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우리가 갑자기 괜찮고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다가 한 20년 후퇴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자, 어쨌든 민주노총은 어제 31일 오후 4시에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2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총력 투쟁 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우선 첫 번째 노조 탄압을 중단해달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약을 중단해달라, 노조법 2, 3조를 개정해달라, 최저임금을 12,000원으로 인상해달라 이런 등등의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 앞과 고용노동청, 대통령실 인근, 서울대병원 등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열고 이제 마무리는 세종대로에서 하기로 하고 다 모였단 말이죠. 공식적인 집회는 경찰이 이제 한 차례 하산하세요 해가지고 그냥 5시 20분 정도에 별탈 없이 끝이 났는데, 문제는 이날 오후 7시에 그러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건설노조 조합원 등 1,800명이 청계천 인근 도로에서 문화제를 개최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노조와 경찰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즉 건설노조가 양일용 노동자 분향소를 설치를 하니까 경찰이 도로에 무단 천막 설치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력으로 이들의 철거를 막았습니다. 이어서 분향소를 지키는 노조원들과 이 경찰들과 몸싸움이 당연히 벌어졌겠죠. 조합원 일부가 캡사이신 분사될 수 있으니 여성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성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고성 멘트를 날렸고, 경찰은 결국 분향소를 철거했고요. 이 과정에서 노조원 3명이 다쳤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노총 간부가 쿡 찍어 내리더라 뭐 이러니까 하면서 엄청나게 그때가 상황이 안 좋았다는 걸 설명을 해줬는데, 윤 대통령이 바로 그날 아침에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국민 안전과 법 집행. 결국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난 약자를 위해서 법 집행을 꼭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자, 이런 일련의 행동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이제까지 보였던 그 노조에 대한 적대적인 방침을 확대하는 거죠. 확대하는 건데, 사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법과 질서 얘기하는 건 솔직히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게 뭐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법정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고요. 노조의 단결권, 그 단체 행동권은 헌법상 권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헌법상 권리에 대해서 무슨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에 대해서 무슨 더 대단한 법과 질서가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사실 이게 평화적으로 끝났다고는 하는데, 저도 이게 정확하게 지금 민주노총이 이거를 그 분향소 설치하는 문제 가지고 충돌했다는 정확한 내용은 저도 뭐 추적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분향소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집시법 15조에 따라서 네. 관원상제에 대한 것들이어서 이게 집회 신고나 이런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뭐 더 나아가서 추가 시위가 있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신고된 집회 내에서 이어서 진행이 된 거, 뭐 집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고의 범위 내에 들어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향소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모 집회 한 거는 사실은 집시법상 신고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분향소 설치했다고 분향소 철거하려고 덤벼들었다는 게 과연 법과 질서의 기준으로 적절한 것인지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봐서. 맞죠. 분향소라고 해봤자 천막이나 임시 가설물이잖아요. 이거 도로법 위반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근데 경찰이 투입돼서 사람을 때리고 이 과정에서 노조원 3명이 다치고 공무집행 방해라고 해서 노조원 4명이 연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 불법 뭐 포장마차나 이런 게 있다, 노점이 있다. 이것도 사실 생계를 위해서 보장해야 될 부분은 보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철거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요? 구청에서 나오죠. 도로법상의 도로 그 관리 주체는 지방도 같은 경우는 구청이에요. 구청에서 계고장 붙이잖아요. 계고장 붙이고 통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울시청 앞에 있는 12구 참사 분향소, 서울시에서 계고장 붙이고 철거하고 실비 철거 비용 받겠다라고 해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분노했잖아요. 그런 과정을 행정절차법상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경찰이 그거를 집회다, 시위다, 관혼상제는 집회나 시위도 아니에요. 네. 경찰이 거기 가가지고 사람, 노조원 3명을 두드려 팹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아요. 앉아서 인권 다 하고 법과 질서의 기준으로 봐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법과 질서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현행법에 따라서. 자, 어제 집회를 두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기동복까지 입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쇼하는 거지. 나는 강경 대응이라고 하는 이런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 불법 집회를 할 경우에는 해산 조치하겠다.
캡사이신 사용도 불사하겠다. 엄청나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임했다고 해요. 심지어 법원까지 쫓아가가지고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 이런 요구도 윤혜근 경찰청장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희근. 도대체가 이거는 경찰청장이 나서가지고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웃기지만 여기에 이어서 경찰들에게는 집회 대응 니네가 잘하면 특징시켜주겠다. 제일 경찰이 혹할 만한 그런 당근을 던져주고 온 겁니다. 근데 민노총 총력투쟁에 투입된 서울경찰청 8개 기동단 80개 중대를 보면은요, 중대가 5,000명이라네요. 엄청나게 많네요. 8개 기동단 80개 중대는 총 3,780개의 캡사이신 이격용 분사기 장비를 확보했고, 캡사이신 분사기 크게 3가지로 구분했고, 그게 휴대할 수 있는 스프레이 형태의 용량의 소형 장비, 또 중형 장비와 3.5리터의 대용량을 내고 분사할 수 있는 등짐형 등 3가지를 다 미리 구비를 해놓았었다는 거고요. 소형 장비는 7m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서 연속 12초까지 쭈쭈쭈쭈쭈 이렇게 발사할 수 있다는 거고, 중형은 7m 떨어진 것에 대해서 연속 30초까지 빠루 이렇게 한다는 거죠. 등짐형은 등에 지는 거겠죠. 최대 10m까지 엄청 멀리 떨어진 것까지 연속 3분 동안 발사가 되게끔 돼 있대요. 이거 엄청나게 무겁고 힘들고 아파요. 여러분도 안 당해봤죠? 눈에 정면들이 맞아요. 눈 실명돼. 그 정도는 아니고요. 왜? 나 그때 맞아봤잖아. 나 실명 돼봤잖아. 나 실명 하루 이틀 정도 눈 못 떠요. 진짜 눈 빨개가지고. 따갑고, 얼마나 따가운데. 그리고 온몸에 막 간질간질거리고 그래요. 안 맞아봤어요? 제가 그것만 맞아봤겠습니까? 그것도 안 맞아본 것 같은데? 직접 살수차로 맞고 나가 떨어져 보기도 하고, 예전에는 살수차에다가 캡사이신뿐만 아니라 형광물질도 같이 넣어가지고 네, 색깔 해산되고 넣어가지고. 갈 때 너 거기 있었던 애 이렇게 잡고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김피사 변호사님 안 맞았나 봐. 저는 솔직히 말해봐요. 궁금했죠? 그 세대가 아니라서. 뭘 그 세대가 아니야. 우리랑 비슷한데. 아니요. 그 세대는 아니고. 윤희근 청장 관련해서 사실 양회동 열사 돌아가신 다음에 윤희근 청장이 건폭이란 단어 조심스럽게 사용해라. 그 다음에 집회나 대응에 있어서 인권을 우선해라. 이런 지시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사흘 만에 근데 왜 이래? 사흘 만에 다 뒤집어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찍어서 얘기를 했다. 너 지금 원래 또 그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특히 대통령이 집행을 제대로 안 한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법과 질서에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 이게 뭐냐면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 얘기 나온 다음에 윤희근 청장이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어제 기동복까지 입고 청장이 나가나? 말도 안 되는 쇼하는 거죠. 그런데 경찰은 분사기를 당당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과 질서 좋아하니까 법에 따라서 말씀드릴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그에 따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그다음에 비례의 원칙에 따른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 이런 법과 원칙이 다 있어요. 여기에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 조문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규칙에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느냐?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방법으로 범죄자나 시위 참여자를, 범죄자를 제압할 수 없을 때, 팔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으로도 제압할 수 없을 때, 다리를 걸거나 들쳐매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으로도 제압할 수 없을 때,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 제압할 수도 없을 때, 이럴 때 분사기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도저히 목을 조르고 팔 비틀고 넘어뜨리고 이래도 제압되지 않을 때 범죄자가, 그럴 때 분사기 쓰라고 돼 있어요. 쇠파이프가 원래 더 무서워요? 경찰봉이 더 무서워요? 그거는 예전에 경찰봉 사용 규칙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변형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경찰봉이 그냥 나무로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안에 쇠심이 박혀 있거든요. 근데 경찰봉을 깝니다. 그래서 쇠파이프가 바깥으로 드러나게 해서 때렸어요. 또는 앞을 굉장히 뾰족하게 갈아서 때리기도 했어요. 그래요? 직접 겪어본 사람이 많으니까 믿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경찰봉 사용 규칙에는 제일 먼저 변형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쇠파이프, 경찰봉, 변형된 경찰봉은
짧은 거 손에 짚고 있는 것만 경찰봉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1m에서 1.2m, 1.5m짜리 한 1.2m 정도 되는 경찰봉도 있어요. 이렇게 긴 거. 그거를 깎거나 일부러 앞을 뾰족하게 하거나 일부러 깎아서 쇠파이프 안에 있는 쇠심이 노출되게 해서 때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전남 광양제철소에서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서 머리를 다친 노동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으니까 경찰에서 하는 말이 해당 노동자가 쇠파이프와 정글도를 휘둘러서 자기를 위협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플라스틱 경찰봉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다. 보세요. 이 말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노동자가 쇠파이프하고 정글도를 휘둘러서 나를 위협했다. 쇠파이프와 정글도. 하지만 난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플라스틱 경찰봉밖에 없었다. 이거 누가 더 나쁜 놈 같아요? 뭐 당연히 경찰이 나쁜 놈이죠. 아니죠. 노동자가 쇠파이프랑 정글도를 가지고 왔고 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은 플라스틱으로 대응했다니까요. 아까 저기 사진하고 비교한 나왔잖아요. 저기 일단은 제가 적어도 제가 본 걸로는 정글도는 그 정글도 뭐 마테체 이런 걸 얘기하는 건 같은데 정글도를 저기에 왜 갖고 올라갔는지도 뭐 일단 그 말부터 이해가 안 되지만 저기에 정글도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이거를 일단 저기 올라갈 때부터 뭐 협해가지고 대화 이게 아니라 그냥 쭉 올라가서 그냥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프레임이요? 프레임. 경찰은 네. 자기네는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걸 가지고서 대응하고 있고 시민이나 노동하는 사람들은 쇠파이프를 들고 와가지고 정글도를 휘두르면서 경찰을 때렸다는 거예요. 쇠파이프하고 플라스틱 누가 이겨요? 법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의 경찰봉 항목을 보면은요, 경찰봉은 강화 플라스틱, 나무 또는 금속으로 제작된 엉통형 막대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강화 플라스틱도 엄청 아파요. 얘는 강화란 말을 빼고 그냥 플라스틱 예. 얘기만 한다고. 나무 또는 금속으로 제작된 것인지 살펴봐야 되고요. 경찰봉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폭력적 저항인 상태의 대상자의 신체를 경찰봉으로 찌르거나 가격할 수 있다. 이 경우 머리, 얼굴, 목, 흉부, 복부 등 신체 중요 부위를 피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현행범 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대상자가 도주하는 경우 경찰봉으로 찌르거나 가격할 수 있다. 가급적 신체 중요 부위를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다른 물리력 사용이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찌르거나 가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후의 수단. 세상에, 말이 돼요 그게? 네, 최후의 수단으로. 근데 그 올라가 있는 그 상황이 경찰봉 말고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요? 말하자면 그때야말로 분사기 사용하면 돼요. 그럴 때 분사기 사용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때. 그래서 무력화시킨 다음에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동영상 끝까지 다 보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든데요. 트위터에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쓰러졌는데 한 1분 정도 더 때리더만. 그러니까 머리가 깨지죠. 자,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이 정부가 하는 말은 항상 있습니다. 민노총은 항상 불법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통제하고 집회를 못하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이게 이 정부의 논리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첫 번째, 정말로 민노총은 불법 집회를 하느냐가 문제예요. 이들이 처음에 신고나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이거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집회를 할 때 어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사가 있었느냐? 그때 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걸 불법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간에 대치를 하면서 너네들한테 뭐 캡사이신도 분사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너네는 폭력을 휘두르는 건설 노조들이 내려오고 어쩌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겨서 누가 더 먼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하고 이 시민이 대치를 해요. 노조원들이. 자, 그렇게 되면 그 노조원들이 왜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들었는지 원인 제공을 해가지고 그 원인을 없애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정부는 노동자 너 거기 올라가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구나. 이거 불법이야. 딱 먼저 불법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불법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너네를 때려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냥 무조건 때려잡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 현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법과 질서가 여러 번 나왔는데
과연 이분들이 말하는 법과 질서가 뭔지.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건 틀리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신전시 변호사님이 법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과연 그분들은 법을 지키고 있는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뭐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지금 노동자들에게 문제되는 건 헌법상 기본권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과 질서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헌법적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완전 캡사이신도 준비하고 사실 뭐 물대포 뭐 이런 것 물대포가 그 백남기 어르신 돌아가셨을 때처럼 사실은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거 없이 일단 너희를 때려잡을 준비부터 하고 있어. 이런 식의 뭐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나가가지고 뭔가 단체의 입을 빌어서 뭔가 요구를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얘기를 들으면 되잖아. 얘기를 안 듣고 무조건 물대포 같은 걸 써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고 빨리 찢어지라고 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게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목적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현 정권의 위협을 일단 기본적으로 윗분들의 보기에 안 좋고 이분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일단 탄압하는 게 출발점이겠지만 결국 이게 계속 지지율이 낮고 계속 문제가 계속 생길 경우에는 촛불 집회 같은 것들이 다시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애초부터 막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로 혐오해요, 노동자들. 진짜 혐오해요. 진짜로 혐오해요. 그러니 뭐 천공도 오죽했으면 노동자를 없애야 된다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시끄럽게 못 굴게 하는 거. 세 번째는 저는 굉장히 적극적 정치 기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 계획. 기획. 기획.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 미국 정상회담 하러 방문했을 때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는 로앤오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과 질서. 거기에 나오는 검사 이름이 뭐지? 유명한데 그 드라마에 제일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말하자면 힘센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말하자면 법과 질서를 이렇게 수호하고 엄정한 법과 질서의 수호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쌓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제고 뭐고 다 뭐 외교고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내에서 말하자면 PI, Political Identify라고 해서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을 뭘로 형성을 해야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치기획과 컨설팅을 받았다고 봐요. 그래서 법과 질서의 구현자, 약자를 보호하는 법과 질서의 구현자,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보자면 자유를 수호하는 자유수호자, 히어로. 네. 국내적으로는 엄격한 법과 질서의 집행자, 엄격한 가장, 아버지, 엄부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가려고 할 것이다. 엄부지만 부인에게는 따뜻하게 자라는 사랑꾼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갈 거고 이게 어르신들이나 중도에 먹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벌써 시작을 했지만 이주노동자 여성들에게 피해를 준다 성추행자가 누구다 뭐 해서 이주노동자도 때려잡을 거고요. 이미 하고 있고요. 이미 이주노동자 40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20만 원으로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혐오, 통제 그다음에 내년 총선을 대비한 적극적 정치 기획이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들이 여당이었으면 법도 빨리빨리 만들고 뭔가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여당이 아니니까 그냥 손쉽게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국회의원들을 나는 싫다. 국회의원들하고는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 우리끼리 그냥 효율성 있게 가성비 있게 국민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걸 규정을 만들어 놓자. 해석한 게 바로 이제 시행령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 자유조차도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신고사항이어도 어때? 우리가 알아서 허가해줄게. 이런 식으로 바꿔요, 자꾸. 최근에 시사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공포했던 대통령령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 정말 많더라. 오롯이 해당 정부가 추진한 대통령령만을 분류하기 위해서 별도로 집계를 해봤더니 윤 정부 때 809건, 지금 윤 정부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809건이에요. 문재인 정부 5년 됐는데 660건이에요.
박근혜 정부도 역시 5년 거의 다 되고 끝냈잖아요. 653건. 이명박 정부도 609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다 5년 정도 안에 609건, 660건 했는데 윤석열 정부만 1년 안에 809건이에요. 시행령 정치가. 정부 출범 1년 해서 추진 공포된 대통령령이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법적으로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5년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전부 다 1년, 취임하고 1년 내에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취임 후 1년 동안에 809건, 문재인 정부도 취임 후 1년 동안 660건, 박근혜 정부 653건, 이명박 정부 609건이죠. 그래서 아까 그 도표로 그려진 자료 6을 보게 되면 역대 정부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대통령령의 추진 공포 건수를 보게 되면은 윤 정부가 엄청나게 한 20% 정도 압도적으로 많더라. 자, 유독 눈에 띄는 지위 바로 직제 개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바로 검수완복을 위한 시행령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말대로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박근혜 정부 때 시행령 통치한다고 엄청 욕먹었는데 약소하네요. 이 정도 653건이었네. 괜찮은 거예요? 아니 이것도 많은 건데 네. 박근혜 정부 때 653건인데 윤석열 네. 정부가 809건이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엄청 욕먹었거든. 시행령 통치한다고. 아니, 그거는 위헌이잖아요. 위헌이고 위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이제 법과 질서의 개념이 우리와 다르신 거죠. 그분들은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뭐 특징들이 있어요. 이제 헌법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고, 근데 헌법 얘기는 참 많이 하시지만, 네. 그리고 법 해석이나 이런 것들도 본인들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에 더 방점을 주는 뭐 그런 태도를 많이 보여오는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뭐 지금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가는 거니까. 근데 네. 지금 사실 법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법이 어쨌든 뭐 우리가 뭐 검경수사권 조정 법이 만들어지곤 했지만 법이 지금 많이 문제가 있거든요. 구멍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가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결국 검찰이 전부 휘어잡는 이제 상황이 되니까 그런 구멍들도 있고 아니면 그런 기존의 시행령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손 봐가지고 오히려 다시 더 권한 이런 걸 실어주는 쪽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시행령이 특히 직제 개편안에서 인사정보관리단 만든 거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사정보관리라고 하는 게 그 정부조직법에 법무부의 임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법에 없어요. 근데 마치 뭐 법무부에서 해도 될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에서 인사정보관리를 한다. 아니면은 해수부에서 인사정보관리를 한다. 저쪽 얘기대로 하면 그냥 해수부 시행령에다가 넣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인사혁신처의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시행령에 넣는 거거든요. 인사혁신처의 권한을 법무부에서 인사 관리를 하도록 한다. 위임하는 건데 투수의 공은 누가 받아요? 포수가 받죠. 포수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받을 수 있어요. 네. 야구 게임 룰에 그 자리에 포수가 앉아서 투수공을 받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인사혁신처에서 인사혁신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딴 부처에 이관을 하더라도 받을 자격이 있는 데서 받아야 돼.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데는 대통령실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법상은. 근데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일단 국회를 민주당의 다수 횡포 독재다 이렇게 모르려고 하는 프레임을 거예요. 만들고. 그 프레임을 만들고 그래도 일을 하려니까 시행령을 해야죠. 그 다음부터 이제 법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럼 이게 그냥 하는 거냐? 당장 일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내년 총선 기획이에요. 내년 총선 기획 때 할 거 뻔해요. 자, 정권 교체를 완성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냉담하거나 조금 소극적이었던 보수적인 사람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 전부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지. 정권 교체는 완수해야지 우리가. 자,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을 제거했잖아요. 임기 2달도 안 남은 사람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랬어요. 후임으로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노골적인 언론 장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상혁 위원장은 나 이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뭐 일단 가처분 신청은 저는 받아들일 거를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 면직의 근거 법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기소됐다는 것 뿐이죠. 아니 그 일반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상에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방통위원회법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무능력했다는 거야. 그 3명이나 구속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위원장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방통위원장법 제6조 5항에 보면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국회는 방통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네. 그 얘기는 뭐야? 탄핵이 아니면 면직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네. 국회가 탄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면직 제거라는 건 사실은 편법이고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근거법이 뭐냐고. 저는 계속 그걸 없다. 문제로. 예. 예, 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유라는데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여기도 있지만. 근데 이게 뭔지 그리고 이거면 면직할 수 있는 건지 못한다니까. 그리고 뭐 사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싸우면 이겨 싸우면. 예, 어차피 근데 어차피 근데 2달 남았으니까 사실 2달 전에 지금 이제 실제로 일을 못하도록 막아놓는 거죠. 제2의 정현주 사태가 나올 것이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통 얘기는 여러 번 했지만 저는 한상혁 위원장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별로 내가 옹호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지만 한상혁 위원장이 지금 처한 상황은 상당히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고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실 속 시원한 말을 잘 안 듣고 짜증나는 얘기만 더 많이 들으셔가지고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2016년에 촛불 들었던 국민들 어디 이민 안 갔어요. 네, 다 여기 있는데 여기 계세요. 문제는 그때와 지금 뭐가 다른지 알아요? 뭐 지네끼리 싸우고 있다는 게 다르죠. 어느 지네? 진보가 분열로 망한다는 걸 요즘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니까. 원래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통은 백성들의 전통은 그 집권 세력이 사고를 치면 국민들이 해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맞습니다. 너무 그렇게 그러지만 않으셔도 돼요. 네. 좀 뭐 낙관합니다. 네, 저도 낙관합니다. 그래서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국민들의 힘이 있습니다. 그 국민들의 선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저는 제 주변에서 저 사람은 분명히 2번을 찍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도 많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너 진짜 이렇게 찍고서 편하니? 그러면 나 2번 안 찍었어. 그런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마 소심한 2번들이 있을 것 같아요. 2번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닌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이쪽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저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개념 자동차 커뮤니티의 차통. 차통에서 내 차 등록하고 나만의 NFT를 만들어 보세요. 커뮤니티에 사진만 올려도 NFT가 발행됩니다. 발행한 NFT로는 수익 창출까지 가능해요. 내 차 정보도 공유하고 관심 있는 차종은 팔로우. 시세 조회, 시공사 정보, 중고차 매매까지 한 번에. 내 차의 모든 것 차통.